안녕하세요. 공공소조 법률원의 김형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인데요.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고요.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 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시행령에서는 그 신청과 결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죠. 그 노동조합법에 따를 때요, 그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라도 다른 직군하고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고용 형태의 차이가 있거나 분리교섭 간행이라는 게 있으면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서요,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리된 교섭 단위를 다시 통합하는 절차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이제 분리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노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분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통보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시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는데요.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그 과반수 노조로부터 과반수 노조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5일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할 규정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그런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요. 그 시행령에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 규정이 삭제됐어요. 정교조 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예전에는 그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조 아님, 즉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런 통보를 받으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체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사실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일단 올해 최저임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했을 때 9,160원입니다. 이건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요, 191만 4,440원. 예, 월 209시간 근무한 것 기준이고요. 유급 주유 8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하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에 10%, 이게 19만 1,444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2%, 38,288원인데요.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이 각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인데요. 임금명세서 서명방식 교부 및 기재사항이 정해졌어요.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었고,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도 이번에 정해졌는데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그리고 구성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그다음에 공제 내역,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어요.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하는 노동자한테만 휴업수당과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유산이나 사산휴가 기간도 제외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이제 그 기업이 도산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거든요.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3년분 퇴직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어요.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소액 대지급금의 지급 절차가 좀 간소화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소액 대지급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확정 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게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재직 근로자가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는 퇴직한 근로자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이제 확대된 것이죠. 기존에 이제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씩 있는 주휴일과 노동절 뿐이었고요. 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되는 약정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된 것이죠. 이 규정은 30명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에 있고요. 2022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휴일에 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을 뿐 법으로 이제 뭐 국민의 공휴일이 언제고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공휴일에 관한 것이.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모두 법정 유급휴일로 된 것이고요. 국민의 공휴일은 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 그리고 1월 1일, 뭐 설날 전날과 당일,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휴일 중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부분 좀 살펴볼 건데요.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어요. 기존에는 일주일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고 일주일을 초과한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일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소정 근로일에 다 개근했으면 일주일을 초과한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 날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다 유지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퇴직하면 그러면 일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차휴가 산정 관련해서도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는데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그리고 사용자가 허락해서 부여받은 약정육아휴직, 그리고 업무 외에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에서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쟁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연차휴가 산정 방법도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 정당한 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연차휴가는 하루 단위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기존 행정해석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변경이 돼서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 일 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기에 관한 행정해석도 변경이 있었어요. 이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1년 365일을 근무한 후에 바로 딱 퇴직하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인 366일째에 근로관계를 존속한 후에 퇴직하면 그 전해의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1개월 단위로 이제 주어지는 연차휴가가 있는데요.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만 이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규직이 쭉 근무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해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해의 연차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그해 연차 미사용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업무 시작 시각하고 종료 시각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일환인데요. 여성 노동자가 업무의 시작 시각 그리고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감독 전 직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감시 단속적 노동자 하면 이제 보통 경비 업무를 보시는 그런 노동자분들을 말하는데요.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휴게시설 기준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4가지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적정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식수 등 최소한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를 통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물품 보관하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그리고 침구가 구비되어야 해요. 휴게시설에 관한 기준을 좀 구체화해서 근로감독관이 그에 관한 이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것인데요. 근로계약서에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로는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되고요.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면 예외로 하고요. 두 번째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외부의 알림판을 부착하고 소등 조치를 취하고 입주민에게 안내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로는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사용자가 승인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다만 이제 근로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취소자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로 형태 간 변경은 허용된 것이죠.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개정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보완이 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첫째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서 알게 되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객관적 조사 의무라는 것이 이제 부여된 것이죠. 그러면 둘째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비밀 유지 의무가 굉장히 많이 좀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하는데요. 이런 친족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또 사용자가 법에 정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규정들이 마련된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집과 채용에서 보호 대상 노동자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기존에는 여성 노동자에 한해서만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 용모, 키, 체중 같은 신체 조건이나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미혼 조건 이런 걸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보호 대상을 여성 노동자에 한정하지 않고 남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했습니다.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출산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신 중인 노동자도,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역시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인데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첫째로 그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사안들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의 금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둘째로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고객이 성적인 원동을 통해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당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했는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셋째로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 노동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이런 때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정 신청을 할 때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규정도 시행일은 2022년 5월 19일부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러니까 산재법이라고 하죠. 네, 산재법 개정돼서 학생연구자, 우리 공공노조에도 그 대학원생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연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같은 연구종사자는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긴 했는데요. 중대연구실 사고, 그러니까 좀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보험만으로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이런 데 참여하는 학생신분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신분 연구자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산재법 개정 사항인데요.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태아가 업무상 이유로 건강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건강 손상 자녀라고 합니다. 건강 손상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좀 마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 손상 자녀를 이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아서요.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요.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같은 것들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장애 등급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로 되었고요. 시행일은 2023년 1월 12일,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데요. 다만 시행일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했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거나 그리고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산안법이라고 하죠. 개정사항인데요. 폭언 등에 의한 건강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폭언 등에 대한 보호 대상이 고객응대 노동자에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고객응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이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이를 사유로 해서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좀 개정돼서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 제공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이제 고용보험법이 먼저 개정됐는데 법이 먼저 개정돼서 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 보통 특고라고 하죠.
에게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 범위,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요건을 정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는요, 보험 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고급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분들도 포함되시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도 정해졌는데요.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 합산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2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또는 노무제공 계약과 근로계약이나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고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한 달에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급여 지급 요건도 정해졌는데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출산 전후 급여 등의 지급 기간에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 전후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50%를 기간에 따라서 차등해 지급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지원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요. 한시적이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즉 아빠가 먼저 하고 엄마가 나중에 하거나 반대의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요. 상한 250만 원이고요.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입니다. 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가 마련됐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때에는 각 피보험자에게 최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부모 각각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했어요. 아무래도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영아기에는 부모의 양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소조에도 이제 화물연대 조합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요. 현물 출자된 차량에 위수탁 차주의 규책 사유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되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차량 소유자인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물 출자 차량의 압류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위수탁 차주의 규책 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한 압류는 허용되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서비스, 운송과 관련된 위탁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와 해지 사유가 신설됐는데요. 택배 서비스 사업자는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 허가 또는 운송사업 종사 자격이 취소 정지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서비스 사업자는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운송사업 종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물자동차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위탁받은 운송 업무를 사고, 질병 등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에 대한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이 정해졌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택배 서비스 등을 말하는 것이죠. 에 관한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그리고 위탁 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손해배상, 산업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생활물류 쉼터 등을 설치할 때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의 접근성, 이동 편의, 그리고 충분한 주차 공간을 고려하도록 했고요. 종사자의 성별 특성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약서에 굉장히 불리하고 그리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표준계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택배 서비스 종사하시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긴 한데요. 사회서비스원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 국가와 지자체에게 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질의 제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 위탁, 정관, 임직원 이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공개적 경쟁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그런 사업에 한정해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좀 애초 발의안에는 국공립기관 우선 위탁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요. 민간 기피 분야에 한정해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행일은 2022년 3월 25일부터입니다. 정부 지침으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이 나왔는데요. 이제 공공부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준수할 권고사항을 위탁 단계별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제 수탁기간 모집 공고 및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라는 걸 제출하고 거기 그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노력을 명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가계획서 등의 수탁기간 선정 기준으로 고용승계, 합리적 수준 임금 지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요.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조건 설정을 명시하고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할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고 그리고 위수탁 기간 사이에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그리고 임금 지급 명세서와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제출에 관해서 명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계약 그리고 위탁계약 해지 단계에서는요 중대한 그 계약 위반 시에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위탁 기간에 사전 승인이 없는 재위탁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되겠죠. 수탁 기간의 근로조건 관련 확약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지도 관리하고요. 비협조적인 수탁 기간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에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지침으로 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 기간 내에서 공무직 노동자와 기존 일반 노동자 또는 공무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요.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실비 보전적 금품과 법정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요. 직장 어린이집, 휴양시설, 구내식당, 체력 단련실 같은 비금전적 처우의 이용 자격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특성이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통일적인 호칭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개별 기관의 여건이나 직무 특성에 맞는 경력 인정 제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고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기관 내 기존 일반 노동자 또는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와 휴직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고요. 조직 내 소통과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올해 바뀐 노동법 제도 관련해서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까 딱딱한 내용,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법률원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